미래기술 분석센터를 맡고 있는 전홍우입니다.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은 데이터 분석의 미래, 일상 속으로입니다. 일단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데이터 분석이 얼마만큼 저희 근접해 있는지, 저희와 옆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우리 집값만 안 오르나?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 발표 언제 끝날까? 이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얽매여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오늘 발표에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좀 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점심 때 무엇을 드셨나요? 선뜻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제 발표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고요. 저희 키스티 미래기술 분석센터는 데이터, 논문 특허, 뉴스 등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유망 기술을 센싱하고 누가 이것을 리딩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을 컨설팅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그 미래 유망 기술을 저희는 매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디지털 혁신 분야의 5대 미래 유망 기술, 5대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클러스터 지형도는 2022년도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한 클러스터입니다. 저희 내부 알고리즘으로 7년 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클러스터 208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클러스터를 필터링 했고요. 그 안에 기반 기술과 적용 사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저희는 5개의 기반 기술 클러스터, 그 다음에 적용 사례를 도출해냈습니다. 기반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AI, 네트워크, 그다음에 무인 항공기, 양자 컴퓨팅,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에 보입니다. 좀 약간 식상하시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와 AI의 연결로 5G에서 6G의 전환,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의 모든 스텝이 AI가 적용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으로 한 AI, 이것에 대한 해킹, 이런 적대적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AI 기술에 대한 공격이 공격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이에 동시에 보안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래 산업 혁신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의 특성을 모방한 거기서 모사한 보안 기술 또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G 기반의 네트워크, 그거를 기반으로 한 무인 항공기가 여기서 초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무인 항공기가 그 거점 기지국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엣지 컴퓨팅, IoT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허브, 공중 허브를 만드는 일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동시에 물리학이 나옵니다. 디지털 전환 분야인데 물리학이 등장합니다. 순수 물리학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수치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AI가 도움을 줌으로써 굉장히 가속화되고 이게 디지털 트윈까지 고도화되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Physics Informed Neural Net이라는 기술입니다. 그야말로 초연결, 초융합, 초공간까지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되는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이 헬스케어에 적용됨으로써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후 관리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지금은 맞춤의학, 예방, 예측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서 신소재 개발 이런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자율주행 기술 또한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주거, 교통
등 도시 레벨에서의 뭐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트윈 도시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뭐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이 모든 스텝에 빠르게 판단을 함으로써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 주인공은 사실 이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인데 오늘은 제가 설명을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부록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더 그 제 발표의 후반부는 저희가 이 10대 기술을 추출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기술을 조금 다른 데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했고 그것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고 저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논문, 특허, 뉴스를 토대로 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이 1등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폭력 또한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에 좀 초점을 맞춘 것은 이 3가지입니다. 보통 항상 상위에 존재했었고요. 퇴행성 뇌신경질환, 그다음에 정신질환, 지적장애, 노인, 소외, 자살. 다시 말해서 고령화 시대 치매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치매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0년에 13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하고 있고요. 사회적 비용 또한 30조를 훌쩍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치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속도를 늦추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치료제라도 언제서부터 먹을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경도 치매 단계에서 먹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본 거죠. 공공 데이터, 그 다음에 개인의 일상생활 패턴 이런 거를 이용하면 그 시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활용한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노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10%, 56만 명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요. 2002년부터 12년간의 병력 기록, 그다음에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는지 이런 기록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치매 조기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교차 검증을 위해서 논문을 활용해서 교차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노인 코호트 데이터를 가지고 총 3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병력이 치매를 예측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 있다면 과거 몇 년까지의 히스토리가 치매를 예측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병력이 치매를 예측하는 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7년까지의 데이터가 치매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치매 위험 인자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낯선 게 나왔어요. 비타민 D 결핍. 비타민 D 결핍은 저희가 알기로는 구루병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매 좀 굉장히 좀 생소했죠.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걸 해봤습니다. 논문 분석이죠. 논문 분석을 해보니까 치매와 비타민 D 결핍의 관계가 2009년부터 스물스물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럼 2009년의 데이터 이전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과연 비타민 D 결핍은 몇 등일까? 그랬더니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79등?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있겠죠. 지금 하위권에 있는 애들 중에 조만간 뜨는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신규 위험 인자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 이 뉴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치매 위험 인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정반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저는 전공자가 아니어서 몰랐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MRI 이런 펫CT 이런 영상을 가지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노인 코호트 데이터 이게 과연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표가 딱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저희 데이터도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예측 모델을 보니까 거기서 치매 위험 인자 이런 거를 이제 순위를 매겨놨는데 여자의 정보를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노이즈가 되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예측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논문과 좀 교차 검증을 해봤습니다. 논문에 펀메드에서 170만 건의 치매 관련 논문으로부터 진, 프로틴, 디지즈, 드럭, 심텀에 대해서 개체명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릴레이션도 다 분석을 해서 교차 검증을 해봤는데 남자 예측 모델, 여자 예측 모델 상위 50개의 위험 순위를 보니까 대부분이 논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델링을 잘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게 신규 위험인자가 아닐까. 신규 위험인자를 발굴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AI 기술이 접목돼서 그 프로세스를 앞당긴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일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검증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과연 나는 치매에 언제 걸릴까?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언제 걸릴까? 근데 세브란스 김경환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치매 늦추는 약이라도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먹어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도 치매 때문에 병원에 가는 시기가 약간 진행된 단계에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료 기록으로 치매를 예측한다?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후를 예측하는 연구가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잠복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5년 있다가 치매가 올 그룹, 3년 있다가 치매가 올 그룹, 1년 있다 올 그룹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치매가 오는 예측 모델에서는 90% 이상 굉장히 높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 컬럼이 1년 후에 치매가 오는 그룹의 위험인자예요. 굉장히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반면에 5년을 보면 77.38%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 예측 모델에서 77%라는 것은 사실은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근데 의사분들은 이거를 위험하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거를 진단에 쓰지 않으면 되죠. 대신에 환자나 보호자한테 경고를 날릴 수는 있죠. 그래서 그들한테 어떤 건강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경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지금 가운데 표에 보면은 회색 부분 이게 공통된 질병입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에 방문한 횟수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먹은 약 일수 이런 걸 고려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코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ADL이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ADL, 일상생활 능력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환자들이 치매가 의심스러워서 병원에 가면 처음부터 인지능력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물어봅니다. 요즘 생활이 어떤지, 걷는데 불편하지 않는지 이런 걸 처음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은 굉장히 이게 주관적이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는 저희한테 객관적인 지표를 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다가 30개 정도의 센서를 설치하고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ADL이라는 것을 15개 항목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센서로 감지할 수 있는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요리하기, 집안일하기, 약 먹기, 문단속하기, 가전제품 사용하기, 몸단장하기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이 안에는 특히나 라이다 데이터를 썼습니다. 라이다 데이터가 왜 사용을 했냐면 카메라를 쓰게 되면 약간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이 있기 때문에 라이다를 적용을 했고요. 특히 라이다를 씀으로써 야간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를 썼습니다만 그중에서 라이다 센서도 적용을 해서 이런 ADL을 수집을 했습니다. 연구 목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치매 초기와 정상을 분류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치매 초기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초기를 인식을 해야지 그때서부터 약을 먹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려움이 뭐였냐면 치매 초기 분들은 정상인과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말투 어눌하지 않습니다. 행동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그룹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그룹핑이 될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왼쪽 아래에 개인화라는 걸 넣었는데 굉장히 정상일수록 자유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치 감지, 어노멀리 디텍션 부분에서 저희가
그 기준을 조금 다르게 갔습니다. 정상에 가까울수록 자유도를 높이 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질수록 약간 그 스레시홀드를 깐깐하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능은 5% 정도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 성능 평가를 보시면서 연구 결과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객관화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 그리고 개인화를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ADL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전문가의 도메인 난리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도메인 난리지보다도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 이것만을 이용한 성능이 오히려 도메인 난리지를 이용한 것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딥러닝이 전문가의 어떤 그런 피처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결과가 있었는데 본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그 노인 코호트 데이터, 그 다음에 ADL, 일상생활 패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합치지 않는다면 치매 초기와 정상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건데 1년, 3년, 5년 잠복기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정상이 훨씬 더 세분화되겠죠. 남자, 여자를 넣으면 더 세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잠복기별 그 내용을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고 정상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동시에 인지능력 검사 MMSE도 진행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 7명 중에서 5명 정도를 정확하게 치매 예측 연도를 맞출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양한 성과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그 키스티에서 치매라는 저희 전공이 아닌 것을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는 자폐를 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지금 우영우 때문에 많이 조금 핫해졌죠. 자폐 스펙트럼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그것조차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실까요? 분명히 다 아십니다. 네.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인이 누군지 수소문해 봤습니다. 보니까 티코 브라헤와 요하네스 케플러 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브라헤는 38년 동안 천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케플러는 그 유명한 케플러 제3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기초 분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도출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스티는 지금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2의 뉴턴이 되든 뉴턴을 만들든 저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스티 전홍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